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습관을 보면 그 자식이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할지 아니면 가슴에 못을 박을지 어느 정도 보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 자식만큼은 다르겠지라며 믿고 살다가 나중에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뒤에야 후회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젊었을 적엔 자식을 위해 간과 쓸개 다 내주며 뒷바라지했는데 막상 노년이 되니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심지어는 짐짝 취급을 당하며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듣고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가정 불화의 근본 원인은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노후가 편안하다고 했지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식에게 헌신하는 법만 알았지 정작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는 법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효심이라는 것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인 습관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소한 냉대와 무관심이 조금씩 쌓여 결국 큰 상처가 되는 법이지요. 내 자식은 예외일 거라는 믿음만으로 살기엔 세상이 참 야박해졌습니다. 자식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속에 이미 불효의 징조가 숨어 있는데도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를 알고 효를 실천하니 가정에 복이 가득하길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속 깊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세 가지 습관이 보인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노년이 외로워질 가능성이 높고 두 가지라면 평온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세 가지가 모두 보인다면 그때는 정말 늦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만의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습관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태도입니다.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자 양심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양심이라는 끈이 느슨해진 자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 부모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을 마치 맡겨놓은 물건을 찾는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보답하겠다는 생각도 아예 머릿속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은 시절 직장에서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되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 아파트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죠. 손주가 태어난 뒤에는 노부부가 아예 자식 집 근처로 이사를 가서 이른바 황혼 육아를 자처했습니다. 무보수 도우미가 되어 장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아들 내외 입맛에 맞춰 국을 끓였습니다. 손주가 혹여나 다칠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온몸을 바쳐 뒷바라지했죠. 그런데도 그 아들은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본인들이 필요할 때만 웃으며 부탁할 뿐 평상시에는 부모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 차갑게 대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의 아내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도저히 손주를 돌보러 갈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으니 좀 쉬어야겠다고 하니 아들이 대뜸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조금만 참으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쁘단 말이에요. 정 힘드시면 택시 타고서라도 오세요. 제가 택시비는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노부부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픈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갔지만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내일은 우리 와이프 쉬는 날이니까 오지 마세요라는 차가운 통보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정말로 부모의 건강 상태는 묻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아들은 겨우 2번 얼굴을 비췄는데 그마저도 30분도 채 안 되어 일이 바쁘다. 애 볼 사람이 없다며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같은 병실 사람들이 자식 참 잘 뒀다고 빈말이라도 하면 어머니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고통과 쓸쓸함은 본인만이 아는 것이겠지요. 또 다른 한 어머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사연은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보다 더 가슴이 시립니다. 이 어머님은 평생 직장 생활 한 번 안 하시고 오로지 집안일과 자식 뒷바라지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외동딸을 어찌나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남들 입는 명품 옷 다 입히고 간식 하나를 사도 수입품만 골라 먹였죠. 학비는 물론이고 나중에 취업할 때도 부모님이 백방으로 뛰며 인맥을 동원해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는 어땠을까요? 어머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금팔찌와 1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비상금을 몽땅 털어 딸아이 혼수로 보냈습니다. 내 자식이 안 죽고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족하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결혼한 딸은 친정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갈 때는 쌀이며 기름, 달걀, 채소까지 대여섯 봉지씩 사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정성껏 담근 밑반찬과 정성스레 말린 나물까지 싹 쓸어갔죠. 참다 못한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답니다. 예, 너도 가끔은 엄마 좋아하는 것 좀 사오고 그러렴. 그랬더니 딸이 대뜸 얼굴을 붉히며 이러더랍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키워놓고 겨우 물건 몇 개 주는 게 아까워. 엄마는 어차피 집에만 있는데 이런 거 둬서 뭐해. 내가 가져가서 잘 먹으면 그게 효도지. 그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우시더군요. 4명 넘게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는데 결국 딸아이 눈에 나는 공짜 창고고 언제든 돈 빼쓰는 ATM기일 뿐이었나 봐요. 고마운 마음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연함이라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부모의 헌신을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다리 아파가며 시장 봐오면 채소가 안 싱싱하다고 타박하고 너 아니 온 눈으로 손주 봐주면 교육 방식이 구식이라고 면박을 줍니다. 쌈짓돈 챙겨주면 남들은 아파트도 사준다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며 적다고 투덜댑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차갑게 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온 마음을 다해 데워보려 해도 결코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단연함이 독처럼 번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어느새 부모의 돈은 내 돈이고 부모의 시간은 내 시간이며 부모의 건강보다 내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부모님이 억울해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식이 불효하는 습관은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너무 유능하고 너무 많이 참아줄 때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무런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자식은 감사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는 빈틈에서 나옵니다.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 부모님이 무리해서 베푸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자식이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를 슈퍼맨으로 만듭니다. 절대 지치지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자식의 보답 따위는 필요 없다고 큰 소리칩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대신 해결해주고 자식이 힘들면 대신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은 부모도 늙고 지치고 아플 줄 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부모의 눈물을 공기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고 원만이 생깁니다. 끝도 없는 희생은 진심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무관심과 갈취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권합니다. 괜찮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말 좀 그만하시라고요. 적당히 약한 모습도 보이고 적당히 요구도 하십시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식에게 감사할 기회를 주는 교육입니다. 힘들면 오늘 정말 힘드니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이 무서우니 같이 가달라고 손을 내미세요. 자식이 무언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인사를 당연하게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무슨 인사를 하냐며 넘기지 마세요. 부모도 기계가 아니며 부모의 마음도 상처받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자식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습관은 남들 앞에서 부모를 무안하게 만들고 집안에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로부터 백행의 근본은 효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효도란 무엇일까요? 용돈 많이 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효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충돌하더라도 존중만 살아있다면 대화로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이 사라지는 순간 부모는 그 집안에서 이반인이 되고 방해되는 짐짝으로 전락합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말 한마디만 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좀 계세요라며 말을 자르거나 손님들 앞에서 대놓고 부모의 허물을 들춰내며 창피를 주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며 집안에서도 죄인처럼 지내게 되죠. 제가 본 사례 중에도 이런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고생하며 아들을 키워낸 한 할머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 할머님은 온 가족이 서로 의지하며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내외와 합가하셨죠. 처음에는 아들 내외도 깍듯하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며느리의 태도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친척이나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 흉을 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위생관념이 없어서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신다. 나이가 드시더니 애 보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 심지어 명절에 손주 세뱃돈 주는 것도 너무 아까워하신다며 할머님을 깎아내렸습니다. 할머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저 가정이 화목해야 복이 온다는 생각 하나로 꾹 참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인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할머님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며느리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더군요. 어머니, 제발 그 낡은 옷 좀 갈아입으시면 안 돼요. 어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 창피하게 만드세요. 순식간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할머님께 쏠렸습니다. 할머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고개를 들지 못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겨우 참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앉아있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상황을 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입을 꼭 다물고 어머니를 감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님은 가족 모임이라면 진저리를 치십니다. 이제는 내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 싶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저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해요. 라며 한숨을 내쉬시더군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망신주는 행위는 매질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깁니다. 차라리 대놓고 싸우는 건 관심이라도 있다는 뜻이겠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건 당신은 내 자존심을 깎아먹는 존재일 뿐이라는 비참한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교묘하고 사람을 피를 말리는 불효가 있습니다. 바로 남들 앞에서는 지극한 효자인 척 연기하는 쇼인도 효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명절마다 데사나스의 부모님께 드린 선물, 고급 식단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같은 글을 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 효녀처럼 보이죠.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집대문을 닫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차갑게 변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어 말을 걸면 아들은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집안일로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엄마,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지겨워 죽겠네. 라며 짜증부터 냅니다.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면 부부는 입을 맞춘 듯 바빠서 시간 없으니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이 제게 와서 하소연하십니다. 남들은 우리 자식이 효도한다고 부러워하는데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요. 그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체면 차리려고 하는 연극이거든요. 이런 차가운 소외감은 대놓고 구박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가짜 따뜻함에 속아 매번 기대를 품었다가 다시 실망하기를 반복하며 결국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옛 고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춘추시대의 영고숙이라는 관리는 지극한 효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내린 귀한 고기를 먹지 않고 소매 속에 챙겨 넣었죠. 임금이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이런 귀한 고기를 드셔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꼭 맛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진심 어린 마음이 임금을 감동시켰고 소원해졌던 임금과 어머니의 관계까지 회복시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속에 언제나 부모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불효하는 자식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밥을 사는 건 자기 체면 때문이고 선물을 주는 건 남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거래일 뿐입니다. 부모를 인격체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효도는 그저 귀찮은 숙제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런 연기형 효도는 부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남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연기해야 하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숨기며 외로운 노후를 견뎌야 합니다. 무례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영혼 없는 효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그리고 우리 노후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세 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자식이 부모를 완전히 등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참는다고 폭풍우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식의 무례함을 키워줄 뿐입니다. 한 번 굽히면 두 번 굽히게 되고 결국 자식 앞에서 한없이 비굴해지는 노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밖에서 남들에게 잘하는 것은 그저 이익을 위한 가식일 뿐입니다. 그런 자식이 나중에 진심으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희망 고문입니다. 존중은 부모 자식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따뜻한 가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습관은 마음속에 오직 본인 식구들만 채우고 부모를 모든 우선순위에서 가장 뒤로 밀어두는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입만 열면 사생활 존중이니 독립적인 생활이니 하는 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 부부는 우리끼리 잘 살 테니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 즐기세요 라는 말. 언뜻 들으면 합리적이고 좋은 말 같습니다.
저도 세대 간의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자식의 이 선긋기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가족끼리 선이 어디 있느냐며 염치 없이 손을 내밀다가도 정작 부모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며 철벽을 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여러분께 전화해서 도움을 청할 때 대개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첫째, 갑자기 아이 돌볼 사람이 없으니 당장 좀 와달라는 독박 육아 SOS. 둘째, 집을 넓히거나 차를 바꾸려는데 대출금이 부족하니 돈 좀 보태달라는 요구. 셋째, 부부싸움을 했거나 직장 생활이 힘드니 와서 위로해주고 뒷감당 좀 해달라는 하소연. 그들은 도움을 청할 때 부모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오늘 무슨 계획이 있는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지라는 생각뿐입니다. 부모의 싼 짓돈을 가져가면서도 그 돈이 부모님이 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모은 눈물겨운 노후 자금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한테 올 돈인데 좀 일찍 쓰는 게 어때서? 라며 합리화하기 바쁘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여러분이 자식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몸살이 나서 온몸이 쑤시고 고열에 시달려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내 학원 라이딩 해줘야 해서 시간이 안 나네요. 요즘 택시 잘 잡히니까 카카오 택시 불러서 다녀오세요라며 선을 긋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혼자 적적하게 지내기 싫어 밥 한 끼 같이 하자고 하면 그들은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여행, 본인 아이들의 스케줄을 핑계로 다음에 갈게로 라는 말만 남깁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외로움보다 본인들의 사소한 즐거움이 늘 앞서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적 사생활 존중입니다. 본인들의 가정은 신성한 왕국처럼 보호받아야 하지만 부모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예비 인력쯤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모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자산이자 노동력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들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윤택한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 먼 친척 한 분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일흔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평생 사시던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연금으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했을 때 거절하셨어요.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여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롭게 지내련다 하셨죠. 그런데 아들이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천추의 한이 됩니다. 그 낡은 집 팔고 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 아파트 근처에 깨끗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게요. 그럼 매일 얼굴 보고 좋잖아요. 어르신은 아들의 간곡한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하겠나 싶었고 늙어서 자식 가까이 사는 게 복이라는 생각에 평생의 전 재산인 집을 팔아 돈을 몽땅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오피스텔을 구해주기는커녕 본인 집 대출금을 갚고 수입차 한 대를 덜컥 뽑았습니다. 아버지를 모시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편하게 모시죠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요. 결국 어르신은 아들 집 방 한 칸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6개월도 안 되어 며느리의 눈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밥 먹는 소리가 시끄럽다.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집안에 노인 냄새가 난다며 대놓고 면박을 줬죠. 아들은 그 상황에서도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가끔 어르신이 아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면 오히려 아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 집 분위기 망치지 말고요라며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어르신이 독감에 걸려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거동조차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실 기운도 없어 아들 내외에게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부부는 오늘 애 학원 입시 설명회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며 입을 맞춘 듯 거절했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불러줄 테니 혼자 다녀오라며 어르신을 문 밖으로 등 떠밀었습니다. 어르신은 나중에 제게 전화를 걸어 오열하셨습니다. 그때 집만 안 팔았어도 내가 기어서라도 내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으니 이 집에서 죽은 듯이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내 모든 걸 내준 대가가 이런 비참함이라니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습관이 가진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을 내세워 여러분의 노후 자금, 평생 모은 적금, 하나 남은 집까지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그때는 아무 미련 없이 진작 취급하며 외면해버립니다. 제 말이 너무 극단적이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상속 분쟁이나 부양료 청구 소송, 노인 소외 문제를 한번 보세요. 열의 9은 결국 돈과 집 때문입니다. 자식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이런 비극을 만듭니다. 사람 마음이 이기심에 물들면 천륜이라 부르는 부모, 자식 간의 정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자식의 눈에 오직 본인 식구들의 안위만 보이고 부모가 안중에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은 공경해야 할 부모가 아니라 언제든 쓰고 버릴 수 있는 무료 도움이나 현금 인출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을 계속하니 속상하고 답답하시죠?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생각에 밤잠 설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드리고 당당한 노후를 위한 탈출구를 함께 찾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식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준비하고 지키는 것이다. 자식의 효심에만 기댄 노후는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확실한 준비만이 진정한 보루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 퇴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생명줄이자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10 자식보다 이 네 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든든하실 겁니다. 나중에 벼랑 끝에 서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십시오. 첫 번째 퇴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 손에 꽉 쥐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으로 진심을 살 수도 없고 가족의 정을 대신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노년에 쥐고 있는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계이자 자존심이며 누구에게도 굽실거리지 않아도 될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정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자식이 와서 힘들다며 눈물 조금 보이고 손주 교육비니 전세금이니 하며 사정하면 평생 아끼고 아껴온 싼짓돈을 홀랑 내주곤 하죠. 어차피 나중에 다 자식 줄 건데 미리 주면 좀 어때? 가족끼리 야박하게 이런 천진난만한 생각으로 전 재산을 넘겨주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돈이 여러분의 손을 떠나는 순간 자식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의 어른이자 기댈 언덕이었던 여러분이 돈을 건네는 순간 눈치 보며 얹혀 사는 손님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옷 한 벌 사고 싶어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고 여행 한 번 가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무슨 낭비냐는 자식의 핀잔을 들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식 하나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고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재산에 대한 지배권을 잃는다는 것은
노후의 자유와 존엄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고 싶어도 좋은 의사 한 번 만나기 어렵고, 자식에게 서러운 소리를 들어도 갈 곳이 없어 꾹 참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해도 여러분이 완전히 거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날 전까지는 절대로 예금 통장과 연금, 비상금을 자식에게 다 넘겨주지 마세요. 자식이 정말 어려울 때 형편에 맞게 조금 보태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이자 사랑이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줄인 노후 원금만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보루입니다. 돈이 있어야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도 생깁니다. 자식들 손주 키워주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을 때 자식 눈치 보며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좀 쉬어야겠다며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배짱도 내 수준의 돈이 있어야 나오는 법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거나 은근히 무시할 때도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따로 나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큰 병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며 돈 좀 보태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가장 좋은 병원에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체면이자 품격입니다. 자식의 처분만 바라는 처지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의 원천은 결국 내가 쥐고 있는 경제력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퇴로는 파자든의 애갈초니까 나만의 안식처인 내 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 집이 최고다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일구어온 뿌리이자 마지막 자존심의 보루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아버지, 그 낡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저희가 급진히 모실게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손주 줄 건데 미리 명예 변경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잖아요. 이런 말에 덜컥 집을 넘겨주는 것은 스스로 퇴로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살던 내 집을 파는 순간 여러분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눈치 보이는 손님이 되고 맙니다.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옷 입고 거실을 거닐 수 있는 자유. 한밤중에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않는 편안함. 내 물건들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두고 살 수 있는 안도감.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노년의 행복을 만듭니다. 하지만 자식 집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사위 눈치,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검열을 하게 되죠. 물리적인 거리가 심리적인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낡고 좁은 집이라도 내가 주인인 공간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살면 조금 적적할 수는 있겠지만 자식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며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영토입니다. 절대로 그 영토를 자식에게 미리 내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 퇴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확실한 미천이자 최고의 복입니다. 제 주변에도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몸은 돌보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라며 무료 도우미를 자처하고 황혼 육아의 살림까지 도맡아 하느라 무릎과 허리가 다 망가진 분들 말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며 자식들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뛰어다니셨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관절염에 디스크까지 도져서 정작 본인이 즐겨야 할 노후에는 병원과 약봉지를 친구 삼아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져 거동이 힘들어지면
그때부터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아끼던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내 몸 하나 추스르지 못해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들 하십니다.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은 돈이 많은 것도 자식이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차려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내 일상을 오롯이 내가 꾸려갈 수 있는 건강함.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귀하게 대하셔야 해요. 자식들 손주 봐주고 집안일 도와주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는 생각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내 건강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자식들의 편안함을 챙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기력이 예전만 못한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지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일하려다가는 금방 탈이 납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다는 말 한마디 듣겠다고 혹은 그들이 잠시 편하게 지내는 꼴을 보겠다고 내 생명을 갉아먹지 마세요. 그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쓰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가볍게 산책도 하시고 시니어 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며 몸을 움직이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가만히 앉아 고민만 하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돌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제때 식사 챙겨 드시고 잠 잘 자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 이 사소한 습관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진짜 효자입니다. 자식들이 눈치 좀 준다고 태도가 좀 까칠하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내 몸이나 잘 챙기련다. 하고 넘기셔야 합니다. 자식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아이 키우는 방식에 사사건건 개입하지 마시고 그 에너지를 본인의 근력을 키우고 면심을 다스리는 데 쓰세요. 돈 아깝다고 병원 가는 건 미루지 마시고 좋은 음식 먹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제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자식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만약 건강을 잃고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평소에 이기적이었던 자식이 진심으로 여러분을 돌봐줄 거라 기대하시나요? 그것은 너무나 가혹한 도박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 노후가 품이 있고 편안해진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퇴로는 자식과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말에 어른 노릇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죠.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받으려면 때로는 귀를 닫고 입을 무겁게 해야 합니다. 너무 똑똑하게 다 간섭하려 들고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려 하면 자식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늦잠을 자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 돈을 좀 헤프게 쓰든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아이들이 사는 시대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아끼고 절약하는 게 미덕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의 잣대로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교정하려 들면 자식들 눈에는 부모가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 혹은 잔소리꾼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이고 인생의 선배로서 시행착오를 줄여주려는 마음이겠지만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간섭이고 침해로 느껴집니다. 세대 차이는 인위적으로 메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고 바꾸려 할수록 관계만 나빠질 뿐이죠. 그래서 저는 3불 원칙을 꼭 지키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식 부부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않는다. 둘째, 자식의 생활 방식에 잔소리하지 않는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는다. 자식 내외가 티격태격 싸워도 못 본 척 방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가버리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부모가 끼어들면 그때부터는 큰 싸움이 됩니다. 자식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든 돈을 어디에 쓰든 그것 또한 그들이 책임져야 할 본인들의 인생입니다. 정 안타까우면 조심스럽게 의견 한마디 툭 던지는 정도로 끝내세요. 들어주면 고마운 거고 안 들어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식의 집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하든 어떤 친구를 만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 주세요.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과 자유를 줄 때 비로소 부모라는 존재가 편안한 안식처로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선을 지킬 때 자식들도 부모의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거리두기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고 자식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와주는 것과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와주는 것은 자녀가 정말 필요로 할 때, 정중히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손을 보태주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여전히 자녀에게 있고 나는 그들의 선을 넘지 않는 조력자로 남는 것이죠. 반면 떠맡는 것은 부모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고 자녀의 생활 영역을 침범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이 도와주러 갔다가 결국 모든 것을 간섭하고 통제하려 들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곤 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역할은 조력자이지 자녀 인생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할 때 비로소 노년의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쓸데없는 말다툼과 서운함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황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동료 어르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가슴 깊이 담아둔 진실한 이야기를 몇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결코 구걸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깎아내리고 자식 눈치를 살피며 비굴하게 비위를 맞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효심은 자녀가 부모의 삶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마움이고 그들의 양심이자 본성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가풍과 교육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억지로 관여한다고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매 순간 나를 죽이고 자식의 기분만 살피며 비굴하게 매달려야만 겨우 유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남은 인생과 자존감을 통째로 바칠 가치는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식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참아야지라는 미련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위한 퇴로를 만드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쓰세요. 이것은 모진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이며 내 노후를 스스로 보호하는 가장 현명하고 명확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길은 결국 오롯이 나 자신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의 행복도 품격도 결국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고 내 몸일 내 집을 지키며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의 경계선을 단단히 지키십시오. 우리 인생의 후반전만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고 편안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 없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즐거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풍요로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의 시선이 아닌 나만의 행복으로 가득 찬 따뜻한 황혼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